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고조선과 여러 나라에 대해서 배웠었죠. 사실 학생들이 이제 한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좌절을 겪게 되는 부분이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이제 고조선하고 연명하고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헷갈리기 시작하고 왕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제가 좀 시기적으로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나라별로 왕의 이름 정도는 완벽히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은 끝납니다. 왕이 한 업적, 이름 정도는 좀 정말 제대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삼국에 대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성립, 그리고 그 체제를 어떻게 정비했느냐 4강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삼국의 성립과 체제 정비. 자, 교재로 봤을 때 46페이지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삼국의 성립과 체제 정비. 자, 일단 삼국이 성립을 했다라는 건 고대 국가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그전에는 그냥 군장 국가였습니다.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였어요. 이 군장 국가에서 군장이 좀 힘이 세지고 이제 여러 부족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죠. 하나의 부족이 5부족 연맹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군장 국가에서 조금 더 성장한 것이 연맹왕국이었죠. 하지만 연맹왕국은 그 전에 부여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그랬지만 왕의 힘이 약했어요. 뭐 흉년이 일어나고 이러면 왕을 쫓아내기도 하고 왕권이 약했다. 5부족 연맹. 이러다가 이제 왕권을 강화하면서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걸 다른 말로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뭔가 중앙 집권화된, 중앙 집권의 기틀이 된 이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 4가지가 뭐냐, 뭐 요런 시험 문제도 사실 많이 나왔었어요. 자,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 칸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일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권을 일단 높여야 된다는 거. 왕권 강화. 그 전에 왕이 뭐 순서대로 이렇게 왕이 됐다면 왕의 그 아들이 세습할 수 있도록 부자 상속을 한다던가, 왕은 너희들과 좀 다른 아예 왕족이 있다던가 해서 왕권을 좀 높이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중앙집권 국가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영토도 넓힙니다. 영토 확장. 기존의 영토보다 훨씬 더 영토를 넓혀야 된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그런 백성들의 사상을 통일함으로써 왕권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고등 종교를 받아들인다. 왜냐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이런 토착 그런 부족이 믿는 샤머니즘이 너무 강했단 말이야. 이신 저신 믿으면은 사람들의 사상이 너무 막 통일되지 못하고 복잡하죠. 사이비 종교가 너무 많다던가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좀 고등 종교, 예를 들어 불교로 뭔가 사상을 통일하고 그것이 이제 왕권 강화에도 도움이 됐었습니다. 삼국시대의 불교는 왕이 즉 부처다. 그래서 왕제불 사상으로 왕권 강화에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수용하는 것도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이제 관리를 만들고 나라에 뭔가 기틀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법률처럼 발표하는 거. 율령으로 만들어서 뭐 관직은 이렇게 만들 거고 이 관직에 맞춰서 옷은 무슨 색깔을 입어라,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겁니다. 왕들이. 이 4가지가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왕권 강화, 영토 확장,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요것을 하는 왕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는 사실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싹 정리해서 연표로 하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진도 4강 부분은 4세기까지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연표식으로 필기를 한 뒤 그 뒤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5세기, 6세기, 7세기를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필기하실 때 그거를 붙여서 필기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 노트를 쓰는데 이렇게 쓰시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노트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표로 그으시면 충분히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로로 쓰시라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렇게 연표를 그린다든지 연표를 좀 길게 그려서 한 번에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필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끊어서 하시면 공부하기 힘드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연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형성.
자, 삼국의 형성. 아, 이거 펜이 너무 안 나온다. 흰색으로. 한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기별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1세기. 아, 쓸 칸이 없네. 삼국형성이라고 따로 쓰지 않을게요. 맨 위에 썼기 때문에 칠판은 활용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쓸 것들이 많아서. 자, 1세기. 그리고 2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아, 잠깐 좀 칸을 좀 띄워야겠다. 잠시만요. 다시 그리자. 빨간색으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쓸 칸이 많아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가 사실 외울 왕들이 많아요. 고구려는 이런 중앙집권 기틀의 그런 형성을 훨씬 다른 나라보다 먼저 했습니다. 고구려는 주변을 정복을 먼저 하면서 옥저동해를 복속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낭랑을 치고 막 이러면서 중국과 대립하고 영토를 제일 먼저 확장했기 때문에 이런 중앙집권 기틀을 제일 먼저 한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앙집권 국가의 뭐랄까, 기틀을 먼저 한 건 고구려가 맞지만 뭔가 전성기를 먼저 맞이한 거는 백제죠. 백제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신라는 뭐든지 항상 늦었어요. 신라는 토착 세력이 워낙 강했고, 신라 밑에 가야도 마찬가지지만 신라는 그런 부족들의 그런 특징들도 강했고, 그런 각 폐쇄적인 그런 특징 때문에 하나로 통일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는 것도 가장 오래 걸렸죠. 폐쇄적인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마지막에 전성기를 맞이해서 이제 당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뒤통수 제대로 쳐서 결국 삼국통일을 신라가 하게 되죠. 뭐 이런 거 자체가 역사의 반전이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삼국시대는 서로 이렇게 싸웠던, 백제랑 신라가 손을 잡았다가도 또 배신을 때리고 이런 암투, 서로 싸우는 그런 부분을 참 재밌다란 마음으로 공부하셔야지, 아 짜증나, 재미없어, 뭐 왕이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되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재밌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구려. 자, 고구려는 1세기 바로 첫 번째 왕이다. 그래서 태조왕부터 외워주시면 돼요. 고구려 태조왕. 주로 이제 왕이 첫 번째 왕을 태조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세기 때, 2세기로 넘어와서 고국천왕. 그 다음에 동천왕. 동천왕은 3세기. 3세기와 4세기에서 왕이 되게 많아요. 3세기와 4세기 중간 정도에 미천왕 적어주시고, 그리고 고구 4세기 정도의 고구원왕, 그리고 맨 마지막에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이제 소수림왕. 고구려 왕이 좀 많습니다. 오늘 외울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은 고구려 왕 정도 요거만 완벽히 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제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고구려 왕 필기 먼저 하고 그냥 백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태조왕. 자, 고구려의 태조왕, 고구려를 처음으로 세운 태조왕은 무슨 일을 했느냐. 태조왕, 뭐 고구려는 주몽이 이제 세워가지고 졸본에다 세웠다가 국내성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나서 이제 태조왕 때부터 본격적인 이런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하는데, 옥저랑 동해를 정복을 하죠. 옥저와 동해를 정복을 함으로써 이 위에 있는 바로 영토 확장을 이룬 겁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권 강화해야 된다고 했죠. 그전에는 이렇게 왕을 추대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왕권이 약했었는데, 바로 왕이, 고씨만 왕이 할 수 있도록 뭔가 특별성을 만듭니다. 고씨가 왕위를 독점해요. 고씨 왕위 독점. 다른 성씨는 왕이 되지 않도록 고씨 왕위 독점. 그러니까 하나의 왕권 강화의 그런 기준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고주몽이죠. 고구려, 고주몽, 고씨. 그래서 고구려는 거의 다 이제 왕족이 고씨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국 천황으로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왕권 강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 왕위를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왕위 부자상속. 부자상속이 왕권 강화에 왜 도움이 되냐면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 이제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쭉 길게 왕을 하고 그 아들이 쭉 하고 다음 왕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왕위가 흔들리지도 않고 이런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울 일도 없고 왕권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뭐 계승자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위 부자상속으로 역시 이것도 왕권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왕위 부자상속. 그 다음에 고국 천황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거. 어려울 때 곡식을 꺼줬다가 나중에 추수한 뒤에 갚는 바로 춘대추납의 대표적인 진대법입니다. 이 진대법은 그 뒤로도 뭐 고려 때 흑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흑창제도 뭐 황국제도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까지 쭉쭉 그런 게 이어져요. 봄에 꺼주고 가을에 갚는다. 고국 천황 때 바로 진대법을 실시했다라는 거. 구휴제도죠. 그 다음에 동천왕으로 넘어오면 동천왕이 한 건 영토를 어느 정도 확장했다라는 것인데 저기 그 중국지방에 있는 서안평을 공격했다라는 거. 서안평을 공격하고 미천왕 때는 거기를 아예 점령해버립니다. 미천왕 때는 서안평을 아예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한 사군 중에 하나였던 낙랑공주 할 때 그 낙랑을 미천왕이 쫓아내버려요. 낙랑 출출. 이런 식으로 이제 고구려는 그 중국과 부딪혀가면서 점점 영토를 확장해갑니다. 그 다음에 고국 원왕하고 고국 천왕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고국 천왕은 말 그대로 하늘 천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잘 나갔어요. 하지만 고국 원왕은 원통해. 왜 원통하냐면 전사하거든요. 근초고한테. 그래서 고국 원왕은 백제의 침입을 당한다. 백제의 침입을 당해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은 업적이라고는 할 거 없고 그냥 사망하였다. 원통하다. 고국 원왕 이렇게 해서 고국 천왕과 헷갈리지 않는 걸로. 그 다음에 소수림왕은 매우 중요하죠. 이 중에서 가장 최고 별표죠. 소수림왕이 한 일은 그냥 세 가지 그냥 쪼르르르 외워주셔야 됩니다. 소수림왕은 봐봐요. 그 전에 왕권 강화했고 계속 영토 확장. 왕권 강화 영토 확장을 하고 있죠. 나머지 못한 거 두 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불교 수용과 율령 반포를 소수림왕이 합니다. 그리고 뭔가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학을 설립을 하죠. 소수림왕은 학교를 설립해요. 태학을 설립하고 뭔가 교육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율령반포. 고구려의 그런 기틀, 고구려의 법률 이런 걸 율령을 발표하고 불교 수용까지 한다는 거. 그래서 불교 수용을 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이 전진이고 동진이 있었는데 전진이 좀 위쪽에 있었거든요. 고구려에서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전진의 순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한다. 전진의 순도로부터 칸이 모자랍니다. 전진의 순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한다. 그래서 고구려가 외울 게 많아요. 여기 앞부분에는. 그래서 이거는 앞글자를 따서 왕의 앞글자를 따서 순서 외워주셔야 돼요. 태고 동미 고소. 태고 동미 고소.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써도 스토리텔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거 쌀이라고 외우시고 태고동미가 고소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고동미 고소, 태고동미 고소, 태고동미 고소 몇 번이든 말해서 이거는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태고동미 고소.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백제로 넘어갈게요. 자,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죠.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거죠. 고구려 유민이었던 바로 누구? 온조가. 주몽이의 아들인 온조가. 유민 같은 거예요. 유이민이 세운 거죠. 온조. 고구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이런 문화 부분에서 뭔가 유사성이 있어요. 건국 세력의 유사성을 보면 무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고급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하면 고구려의 장군총의 이 장군총의 돌무지 무덤의 방식이 백제의 석촌동
돌무지의 무덤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백제는 뭐 부여씨를 칭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왔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문화도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 제가 무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따로 없네. 어쨌든 이 계단식 무덤이 매우 비슷합니다. 무덤 비슷한 거 그냥 그림 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백제의 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백제의 또 첫 번째 왕이 또 앞에 고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이왕이 고로 시작하니까 고구려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백제가 그렇게 고구려 유이민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고이왕이다. 그렇게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이왕은 이제 3세기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백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는 게 대단하죠. 원조가 내려와가지고 위례성, 그 목지국에 있는 사람들과 위례성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한강유역을 처음부터 차지했다라는 거. 그래서 고이왕은 3세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왕만 먼저 적읍시다. 고이왕. 그 다음에 이제 4세기에 고궁원왕 밑에다가 근초고왕. 침류왕이 좀 칸이 모자란데 요 밑에다 쓸게요. 침류왕 4세기의 침류왕. 이렇게. 자,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제의 첫 번째 왕으로서 아까 백제가 마한의 어느 국가에서 시작됐다고 했죠? 바로 목지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백제가 이제 목지국을 완벽히 정복하면서 마한의 목지국이 가장 강했는데 백제가 목지국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훨씬 더 나라가 커지죠. 목지국을 완벽히 정복했다. 고이왕은 목지국을 정복했다. 그래서 목지국에 있는 세력들이 백제로 흡수되었다. 그 다음에 율령반포. 율령반포를 이렇게 빨리 했다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율령이라는 거 원래 나중에 반포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기틀이 되게 먼저 마련이 됐다라는 거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틀이 마련이 됐냐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자평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관직 제도라던가 관등을 이렇게 16관등으로 만든 다음에 그 16관등의 옷 색깔까지 완벽히 정해놨었어요. 너는 푸른색 옷에다가 뭐 머리 뭐 장식은 노란색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정해놨더라는 거야. 마치 신라에 나중에 나오는 골품제도처럼. 그래서 율령반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미 고이왕 때 했다. 그래서 목지국 정복, 율령반포 고이왕 때. 그리고 이제 근초고왕으로 넘어오면 근초고왕 별표 중요하죠. 전성기죠. 백제가 제일 먼저 삼국 중에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장점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했고 일단 기틀을 마련하고 일단 먹을 게 많으니까 한강유역이 워낙 그런 뭐랄까 땅 자체가 좋고 농사 짓기도 좋은 농경에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금방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근초고왕은 완벽하게 마한 전체를 정복을 하고 마한 전체를 정리하고 해외 진출을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근초고왕은 아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쓸게요. 고궁원왕 죽였죠? 고궁원왕을 전사했다. 고구려를 침입하기도 했고 고구려를 침입해서 고궁원왕을 전사시킨 거죠. 근초고왕 때. 왼수죠. 왼수. 고궁원왕의 왼수. 근초고왕은 자, 해외에 진출한 그거는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요서, 산둥, 규슈 지방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역사서 편찬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라는 이런 백제 역사를 편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근초고왕 지도는 한번 보고 갑시다. 잠시만요. 자, 고구려 전성기. 백제 전성기 지도. 이게 바로 근초고왕의 지도인데, 보시면. 자, 백제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위로 쭉쭉 올라갔죠? 이 위로 쭉쭉 올라가는 부분에서 바로 고궁원왕을 전사시킨 겁니다. 한강 위북 지역을 차지하고, 그 위에 보시면 요서 지방, 중국의 서쪽, 요서, 산둥, 규슈.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이렇게
해외 진출까지 활발히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막 신라도 이렇게 앞짝 이렇게 막 올라가고 가야도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것이 백제의 전성기 지도. 이 지도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 4세기 근초고왕이 기억이 나야 돼요. 4세기 근초고왕.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배울 거긴 한데, 이 다음 지도가 바로 뭐냐면 5세기 바로 장수왕의 지도입니다. 잠시만요. 좀 줄이고. 이 다음에 지도가 이제 5세기 장수왕인데, 이제 광개토대왕이 위를 다 이제 차지하고 나서 이제 장수왕 때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장수왕이 이제 고국원왕의 원수를 갚아줍니다. 그래서 내려온 거. 요게 이제 5세기. 나온 김에 6세기까지 보여드릴게요. 6세기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신라가 이제 배신을 때리고, 백제를 배신을 때리고, 삼국을 통일하기 직전입니다. 그쵸? 이렇게. 요렇게 외우기 쉬운 게, 아이고. 딱 요렇게 4, 5, 6이 되는 거예요. 4, 5, 6 지도로 완벽히 외워주시고 그 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4세기는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전성기. 이때 일본에 무슨 칼을 주게 되죠. 바로 칠지도라고 해가지고 뾰족한 칠지도를 하사하게 되고, 그리고 5세기는 바로 장수왕 때 이제 광개토대왕이 북진 정책을 다 하면 장수왕은 남진 정책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6세기는 바로 진흥왕 때 지도입니다. 5, 6세기 이 고구려와 신라 전성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지도와 함께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백제 근초고왕 때가 전성기였다. 칠지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생긴 칠지도가 있어요. 이거를 일본에 하사를 했는데, 이 칠지도를 가지고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이 줬다 막 이렇게 우기기도 하는데, 이 칠지도에 다 쓰여 있죠. 하사한다는 그 내용이. 외왕에게 하사했다. 칠지도에 대한 문제도 역시 고국 근초고왕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근초고왕 이렇게 쓰고, 침류왕은 간단합니다. 침류왕은 불교 수용한 거밖에 없어요. 침류왕은 불교 수용. 이 시기에 4세기에 고구려가 소수림왕 때 불교 수용했을 때, 백제도 침류왕 때 불교 수용을 비슷한 시기에 했구나, 4세기에 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요건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수림왕은 전진으로부터 순도로부터 받아들였고, 침류왕은 동진의 마라난타에게, 동진의 마라난타에게 불교를 수용했다. 이렇게. 자, 그럼 신라 정리해볼게요. 신라는 그렇게 없어요. 오늘 왕 하나만 하시면 돼요. 신라는 워낙 늦었기 때문에.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토착 세력이 워낙 강했고, 그전에는 왕을 세습하지 않고 박씨, 석씨, 박혁거세, 석탈해, 김할지 이런 식으로 왕을 순서대로,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신라는 그런 왕이라는 명칭도 없었고, 거서관, 차차군, 이사군, 마립간, 왕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부르는 뭐 군장이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신라는 고대 국가 성장이 늦었다라는 거죠. 일단 내무랑만 정리하고 신라의 왕후 변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무랑은 딱 4세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4세기 근초고왕 밑에다가 내무랑. 자, 신라 내무랑 그러면 하기 전에 신라의 왕후 변화를 먼저 필기를 할게요.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라의 왕후 변화. 왕의 호칭을 뭐라고 불렸느냐. 자, 그전 신라는 제일 처음에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결국 왕 이렇게 부르게 된 건데, 뭐 거서관이라는 뜻은 그냥 군장이란 뜻입니다. 족장, 군장이란 뜻이고, 차차웅은 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대. 제사장이란 의미고, 이사금은 그 다음 계승자란 의미고, 마립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죠. 마립간은 대군장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랑 때 아무리 왕권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무랑 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돼요. 왕호를 사용하게 됐다. 아직까지는 대군장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내무왕 때 마립간이라고, 나를 내물 마립간이라고 불러라 라고 시켰어요. 왕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런 거 다 왕이라고 얘네들은 부른 거야. 근데 이제 이 마립간은 대군장이라는 뜻이고 왕호라고 쓴 거는 이제 한자식 표기인 거죠. 한자식 표기. 한자식으로 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중국의 그런 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거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기 쉽냐면 참 외우기 쉬워요. 자, 한나쌤 이마를 보시면 저 이마가 어떻습니까? 넓죠? 저 이마를 본인의 이마를 팍 치면서 헤어스타일이 망가졌어요. 자, 이마가 왕 넓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거차 이마가 왕이다. 거차 이마왕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거차 이마왕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거차 이마왕. 사실 요거는 순서 문제는 나올 수 있어도 거서간, 차차건, 이사건, 말일간, 왕을 다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뭐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뭐 순서를 제대로 나열한 것은 이런 나열 문제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말일간부터 왕인데 그래도 순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거차 이마왕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무랑에서 할 게 많아요. 마립간이란 칭호를 사용하라고 했고, 그전에는 박석, 김,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는데, 김씨로 이렇게 아예 고정을 박아버립니다. 김씨 세습, 김씨 왕위 세습. 김씨만 왕이 될 수 있도록, 김씨만 왕이 될 수 있도록 세습을 시켰다. 노란색으로 쓸게요. 김씨 왕위 세습. 김씨만 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세습했고 이것은 왕권을 강화한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있던 사로국 진안을 완벽하게 통일해서 영토 확장을 시켰고, 그리고 내무랑 때 있었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내무랑 때 이제 왜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일본에서 쳐들어왔어요. 이거 신라가 혼자 이길 수 없으니까 내무랑이 광개토 대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한테 좀 도움을 줘라. 군사 지원을 좀 해줘라. 그래서 실제로 광개토 대왕이 와서 도와줬던 이야기가 그 호우명 그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호우명의 그 그릇에 광개토 대왕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이 경주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광개토 대왕, 광개토 태왕이라고 하죠. 광개토 태왕 직인 이런 식으로 그릇 밑에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신라랑 고구려의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내용이 또 광개토 대왕 릉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쓰면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군을 격퇴한 내용이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그 그릇이 바로 호명 그릇이다. 호명 그릇에 광개토 대왕 직인이 있다. 그래서 내무랑은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한 편이고요.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려가 왕이 외울 게 많죠. 태고, 동미, 고소. 그래서 좀 순서대로 꼭 외워주시고, 백제는 고근침.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고근침. 그냥 저는 앞글자 따서 외웠었습니다. 옛날에 고근침.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석김격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왕권이 혼란됐었고, 그리고 왕호 자체도 거차 이마왕 이런 순서였지만 내무랑 때부터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왕권을 조금 더 높였고, 김씨만 왕위 세습을 하게 되고, 진안을 통일하면서 영토를 확장을 했고, 그리고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군을 격퇴한 호명 그릇이 있는 시기가 바로 내무랑이다. 중요합니다. 가야 부분은 지금 하지 않고 교재에는 나와요. 나중에 뒷부분에 금강가의 대가야 한 번에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칸도 모자 지금 필기할 칸도 없기 때문에 가야는 지금 따로 하지 않을게요. 정기가야엄의 48페이지 내용 다음 시간에 한 번에 가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추가로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신라의 왕후 부분은 48페이지 잘 중간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교재 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일단 왕에 대한 내용이 워낙 많이 나오죠. 그래서 왕의 업적 제가 지금 두 개씩, 많으면 3개씩 정리했는데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왕의 업적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고구려, 백제 이런 유사성. 백제는 고구려 유민이
내려와서 만든 나라로서 백제는 고구려와 문화적인 유사성도 많고 여러 가지 유사성이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구려에서 뭐 이렇게 많겠죠. 이 중에선 소수리망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소수리망, 그리고 다음은 진대법을 실시한 고국천왕. 그래서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4세기 근초광 때 전성기죠. 전성기였기 때문에 근초광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다. 100%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초광은 외워주셔야 돼요. 근초광, 장수왕, 진흥왕은 거의 시험 문제 지도와 함께 반드시 나옵니다. 네모랑 하면은 이제 마립간 칭호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호우면 그릇 중요하겠죠. 문화사와 같이 접목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 1번, 50페이지 기출문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잘 안 보이죠? 조금 확대해서. 자, 1번, 미줄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372년 전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 동그라미,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 수용한 거죠. 자, 그리고 율령을 발표했다. 율령 반포, 불교 수용, 그리고 전진이죠. 그러면은 바로 고구려의 소수리망이겠죠. 소수리망으로 문제 풀면 태학 설립 1번 답 딱 바로 나오죠. 평양천도한 거 누굽니까? 고구려의 평양천도 장수왕이죠. 잠깐 평양천도. 맞아요. 그리고 우상국을 정벌했다. 지증왕이죠. 신라의 지증왕. 독서상품가를 서시해야 돼요. 원성왕 자꾸 나오네요. 독서상품가. 통일신라 원성왕이죠. 영락이라는 연어 사용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락에 별표해주세요. 영락. 영락 나오면 광개토대왕이 빡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연호를 사용한 게 광개토대왕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락 광개토대왕.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라는 건 자기의 그 왕후, 자기가 왕이 즉위했을 때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 1년 이런 식으로. 연호는 원래 중국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 고구려가 그 정도로 왕권이 많이 강화되어 있었고 고구려란 나라가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 3번 문제 뵙도록 할게요. 50페이지 3번 문제. 철의 나라 가야. 가야를 아까 나가진 않았는데, 자, 철의 나라 가야. 변안에서 온 거죠. 그래서 가야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가야는 바로, 이제, 김수로 이야기. 그래서 이건 나중에 진도 나가서 일단 풀게요. 자, 골품전한 신문제가 있었다. 이거 신라겠죠. 오도양계 고려겠죠. 한무제 공격으로 명망하였다. 바로 고조선이겠죠. 정사회의 한 거는 백제고요. 김수로왕의 건국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김수로 동그라미 해놓고 이게 바로 가야죠. 그래서 가야는 오늘 진도를 안 나갔는데 다음 시간에 더 나가는 걸로 할게요. 문제를 너무 가야를 괜히 뽑았네. 자, 그 다음에 자, 52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52페이지. 자, 역사신문 문제. 자, 52페이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최근 고구려는 백제 근초광의 신입으로 평양성에서 고구원왕이 전사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가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진에서 불교 수용, 아까랑 또 겹치는 부분이죠. 중요한 건 계속 나옵니다. 불교 수용 누굽니까? 바로 고구려 소수리망이죠. 또 1번이네요. 이런 비슷한 문제. 태학 설립. 자, 그럼 2번 천리장성 쌓았다 누굴까요? 천리장성 나중에, 아주 나중에 고구려 연개소문.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고구려 장수왕. 영락 연호. 참 좋아요. 영락 나오는 거. 광개토대왕. 자, 신라의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것도 광개토대왕. 호우면그릇. 답은 1번. 비슷한 문제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도 또 너무, 가야네. 오늘 가야 나갈 거 그랬나봐. 그래도 미리 풀어볼게요. 7번 교사질문에 대한 합변의 답변. 이것은 김해 금관가야라고 써놓습니다. 금관가야. 사실 오늘 필기할 내용은 금관가야 대가야로 이제 그런 세력이 변했다. 그리고 가야에는 우수한 철기가 많이 나왔다. 근데 이미 변안에서 철기가 많이 나온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변안이 가야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문제 풀 수 있겠죠? 가야 하면 김수로왕.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것은 김해 대성동, 김해 금관가야 내용입니다. 건국과 관련된 김소령 이야기가 있다. 1번이 맞겠죠? 2번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등, 상대등 신라죠. 상대등. 3번 빈민구지 진대법, 고국 천황 때 고구려죠. 4 화랑도 신라죠. 화랑도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했다. 진흥왕. 자, 그 다음에 5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 부여씨 나오면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 그래서 결국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기출문제다 보니까 딱딱 진도에 맞춰서 넣기가 힘들어서 지금 미리 가야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54페이지 삼국의 항쟁 5세기 6세기 내용을 배울 거고 아까 필기 정리하지 않은 가야 먼저 정리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은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4강, 삼국의 성립과 체제정비까지, 삼국의 성립까지 진도를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좀 스피디하게 진도를 쭉쭉쭉 나가서 우리 1월달까지는 진도가 다 끝날 수 있도록 12월, 1월에 끝나서 여러분들이 2월 3일 한능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도 타이트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와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